네, 매주 월요일 젊고 신선한 눈으로 여야 정치권의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국정감사. 송영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어제 부산 다녀오셨고요. 어제는 아니고 저는 지난주 주중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지역 방문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일단 지역 방문 없이 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군요. 네,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안 다녀오셨어요? 가고 싶은데 후보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앞으로 연락을 좀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현장 봐보면은 네. 좋아요.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현실감 있게 할 수 있다. 꼭 가보시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이제 평택을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핫한 언제- 지역구니까. 누구 편 들어주시려고요? 일단 가서 한번 좋게 쭉 둘러봐야죠. 알겠습니다. 저희 PD님하고 작가님이 양도세 중과 이거 달라질 민심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저도 집도 절도 없고 집도 절도 당이 없는데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당은 또 우리 이런 양도세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넘기고요. 부산 개소식 대전 뚜껑 열어보니 어떻다 이거 한번 볼게요. 송영훈 변호사님 좀 뭐 답변이 뻔히 보이는데 어제 개소식 어땠어요? 아니 한동훈 후보 측에서 네. 이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쭉 소개를 하고 신인? 시민 부산 북구 네. 시민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그분들 말씀 듣고 이런 방식으로 개소식을 하는 게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오. 제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도 같이 봤어요. 네. 영상 띄워놓고 거기는 사회 보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북구 시민들은 6명 소개하고 끝이에요. 그 앞에 뭐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30여 분 이상 그렇죠. 갔더라고요. 내빈들 쭉 소개하고 그다음에 부산 북구 시민은 6명 소개하고 그 밖에 소중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하는데 소중한 분들이면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 밖에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가지고 야 박민식 화이팅 이러면 새가 모이는 것처럼 기세 싸움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딱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야당이 힘이 약하다는 건 북구 시민들도 다 아세요. 그러면은 그런 야당 의원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과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건가? 네.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와 장동혁 대표의 투샷이 과연 북구 시민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깊이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최근에 지적했던 것처럼 정권 견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주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을까 봐서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투샷이 시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건 이제 앞으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두 분의 개소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박민식 후보는 좀 뻔하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1야당의 조직력을 최대한 확보한 그런 선거 전략이고 한동훈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을 앞세워서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거의 3요소가 이제 구도 인물 바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도와 인물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얼마만큼 바람을 만들어내서 한동훈 돌풍을 만드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가능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처럼 뭐 시민들을 일부 앞세우고 내지는 뭐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그냥 이런 모습들은 바람을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동훈 후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너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보통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게 why 그리고 how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좀 로드맵으로 다가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 공약이 구체적인 게 없다? 뭐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노선에 있어서도 뭐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내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부족해서 남은 시간 안에 바람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토요일에 기자회견 했던데 안 보셨나요? 거기서 20분 이상 설명하던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영훈 대변인의 논법인데 항상 우리는 했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는 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국민들은 다 알아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퍼지도록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권의 고관여층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뭐 갖고 지켜보는데 그 20 기자회견한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근데 못 그게 봤어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정인철 세컨님. 저는 레거시 언론이 지금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지금 SNS에서 완전히 SNS는 뒤덮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한동훈 후보가 네. 그 부산 기자회견 때 그 본인을 찍던 카메라맨이 무대 위에서 무대 밖으로 쓰러졌어요. 그거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표 될 수 있는데 아니요, 자신 허위사실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다른 각도에서 아니,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얘기 좀 드릴게요. 아니 듣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기 좀 한동훈 듣고 후보에서도 설명을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알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얼마만큼 SNS 상에서 뜨거운 여론이 되었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의 오빠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레거시 언론이 똑같이 다루고 네. SNS에서 뜨겁게 다루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했는데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SNS 민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 후보가 이 카메라맨이 무대 밖으로 쓰러졌는데 네. 이렇게 못 봤어요. 근데 쓰러지고 나서 봤는데 무슨 일이지? 정도 생각하시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본인이 하던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쓰러진 걸 신경 안 보여주셨는데 썼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아쉬웠냐면 네. 한동훈 후보에게는 사실 별의 순간이 왔던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네. 바로 조회수 더 많이 올랐을 텐데 네. SNS 상에서는 왜 한동훈 후보는 저걸 보고도 어쨌든 카메라맨이 저렇게 뭔가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건 보였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마치 국민을 바라보는 한동훈의 시선 아니냐라는 네. 것들을 SNS에서 많이 이제 질문이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캠프에서 허위 사실은 고소하겠다, 네. 고발하겠다라고 지시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캠프가 똑같이 하정우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사과했던 것처럼 내가 못 봤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뭔가 부산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나서니 그러면 또 이걸 시민들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레거시 언론에서 너무 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기사 한 줄 난 게 없어요. 근데 SNS에서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이 격차가 저는 레거시 언론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난 안 송영원 다루는 변호사님. 이유가 뭐겠어요? 허위 사실이니까 안 다루죠. 그러니까 잠깐 레거시 화내지 미디어 말고. 레거시 미디어의 게이트키핑을 너무 무시하는데 상황을 설명해 그 줘봐요. SNS 영상을 저도 봤는데 상황을 설명. 영상에 일단 자막부터 허위 자막이 입혀져 있어요. 어떤? 한동훈 대표의 스텝이 뒤로 넘어졌는데 모르는 척 그냥 진행한 것처럼 자막이 입혀져 있거든요. 사실관계는 그 어떤 넘어지신 거예요? 분은 언론사 카메라맨이에요. 한동훈 대표 측의 스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영상은 악의적인 마타도어를 목적으로 재가공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인지를 못했고 네. 그 단상 바로 아래에 한동훈 대표 측의 공보를 담당하는 그 스텝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그 카메라맨과 부딪혔던 스텝이 괜찮다고 사인을 주니까 뭐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하시는데 평론은 항상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평론의 임무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8살 난 여자애한테 오빠라고 한 그 영상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면에서 찍은 걸 봤어요. 거기에 무슨 허위가 있죠? 반면에 지금 오늘 전민철 세커가 들고 온 그 영상은 자막부터가 허위로 입혀진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거 국면에 안 네. 끝났어요. 선거 국면에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공론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SNS 계정에서 그렇게 붙였던 거지 그 영상이 수많은 SNS 계정에서 올라왔었고 그 사안 자체가 그 SNS 상에서 공론화가 됐는데 저도 뭐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는 한동훈 캠프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동훈 캠프의 스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SNS상에서도 어떠한 논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소식에서 한동훈 후보를 촬영하던 사람이 무대에서 무대 밖으로 쓰러졌고 그럼 그 사안에서 한동훈 후보가 챙기지 않았다. 이런 드라이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인지를 못했는데 네. 어떻게 챙깁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인지하는 초장부터 게 네거티브 하려고 지금 라디오에 그러니까 그게 나오셨어요. 인지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 여론을 선거 보시면 국면에서 되고 그렇게 낙선 목적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표하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그거는 안 끊었는데 분명히 왜 이렇게 책임져야 말을 됩니다. 아니 끊으시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허위 사실 공표한 게 공론장에서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는
악성 왜냐하면요. 마타도잖아요. 잠깐 한 분 말하고 한 분 아니 근데 얘기하세요. 마이크가 물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말을 안 이거는 끊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물리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송 변호사님. SNS 상의 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을 아니, 막으세요, 근데. 네. 선거 국면에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허위사실 알아요. 얘기를 하면 그거 이거는 수만 잠시만요. 명이 이미 보고 아니 저도 여기 가서 채널로 와 잘못된 있는데 인식이 형성된 다음에 선거 아니, 끝나고 성명훈 나서 책임질 변호사님. 거예요. 본인만 변호사가 아니고 저도 변호사예요. 다 알아요 그 내용을. 아니, 아는데 알고 책임하에 아는데 각자 그러면은 발언을 그걸 지금 하는데 그럼 본인도 지금 아니 근데 왜 방조하고 발언을 계신 거예요? 막으세요? 발언을 아니, 막으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이렇게 악성 마타도를 하는데 이거 아이고.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막으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네, 뭐 했어요? 그거는 제가 담당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권자의 드라이하게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허위사실 드라이 공표하면 일반 지나치시는데 명예훼손보다 중하게 너무 처벌하는 지나치시네요. 거예요. 자 네. 이제 그만. 자 송 변호사님. 자 한 분씩 얘기를 하셔야 그래, 돼요. 한 분씩. 아 이거는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PD님들께서 영상 찾아가지고 네. 차라리 유튜브에 띄워주십시오. 우리 보면서 평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말을 치면 막으시면 뭐 저기 그 정청래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뭐 아동 성학대다까지 논평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건 악성 마타도가 송 아닌가요? 변호사님 사실과 의견을 지금 구분을 예. 못 하시는데 잠깐만. 정청래 대표가 8살 난 여자아이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게 허위 사실이에요? 송 변호사님.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은 의견의 영역이에요. 그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유권자가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또는 일리가 있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사회자 말 안 들을 거예요? 송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정민철 세커 얘기하고 송 아니 이거 변호사님 너무 시작부터 의도적으로 악성 마타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를 시청자들이 죄송합니다.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각자 얘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말을 끊으면은 마이크가 물려가지고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좀 우리 넘어가도록 하고 그 송 변호사님 그렇게 막 하는 모습이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야 시원하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 어떻게 생각하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쏙 좋은 아니, 모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악성 마타도를 하면 이건 사전에 경고하고 끊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판단하면 되는데 막 끼어들면은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건 어떻게 악성 마타도가 퍼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인지를 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한 거면은 저도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하내고. 저도 책임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하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참나 아침부터 화끈하게 하시네. 그 심 변호사님. 네. 그 부산 북구 판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제 하정우 뭐 후보도 개소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하정우 후보,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좀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은 이제 흔들렸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좀 그것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정우 후보가 뭐 정당의 그런 후광들 때문에 나름의 일단은 좀 1위의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관건은 사실 국민의힘과 한동훈 후보, 이 네. 무소속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여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박민식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고 또 한동훈 후보도 나름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단일화가 성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1강 2중 체제가 조금 더 고착화될 수 있겠고 마지막 변수는 만약에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가 조직력에 열세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지지율이 유지가 만약에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박민식 후보가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2강 1중으로 좀 전환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부터 한 5일에서 10일 정도가 네. 상당히 좀 이번 주. 판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망은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좀 단일화 안 되면 저는 하정우 지형이 후보가 분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적인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철 세컨이 하정우 후보는 지금 이제 항만 AI, 피지컬 AI부터 어쨌든 부산 북구 갑을 위한 주민 일꾼이기도 하지만 또 부울경 전반적인 비전들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산 주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또 뭐 박민식 후보는 이제 부산 북구 출신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맡아도 하고 계시고 한동훈 후보에서는 항만 AI, 피지컬 AI가 부산 북구 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부산 북구 갑에는 항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잘 대응하고 있고 또 본인이 부산을 위해서 북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응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최종 뭐 우리 판세 분석이라든지 전망. 저는 이 선거에 대한 전망은 일관되게 2016년 부산 사상 모델.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에 26%, 민주당 후보가 35%, 네. 무소속 후보가 37%대 득표를 했던 그 선거의 모델과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후보가 꽤 높았네 그때. 그런데 26%면. 부산에서 26%면 사실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은 일단 지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지지율 천정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산 북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민식 후보를 여러 번 선거에서 겪어봤고 뽑아봤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아는 후보에 대해서 현재 나오는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산에 온 지 아직 한 달 남짓 되는 한동훈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이 엇비슷하다면 어느 쪽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어느 쪽이 더 한계에 부딪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흐름이 일주일에서 한 어떤지. 열흘 정도가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최대한 35% 근처에서 많이 못 올라가게 묶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하정우 후보가 그 공격 포인트는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피지컬 AI 말씀하셨는데 그 부산 북구갑의 유권자 구성을 보면 옆에 사상에 가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피지컬 AI가 대거 도입되면 일자리 잃어요. 그럼 그런 것 강조하는 후보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거는 하정우 후보의 사실은 명백한 전략적 미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렇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훨씬 아니, 좋구만. 허위사실 공표만 안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허위사실은 나중에 또 저기 법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토론하는 건데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택을로 가볼게요. 김용남 조구 지금 화끈하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정민철 세커님 이 네. 지역 뭐 흐름 SNS상 여론 어때요? 지난번에 김지호 대변인 나와가지고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아니 뭐 가장 뜨거운 지역구죠. 그만큼 김지호 대변인의 발언도 바로 화제가 됐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이라든지 뭐 다음 날인가요? 바로 평택에 방문해서 김영남 후보와 이렇게 손잡고 찍는 것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큼 표정들은 근데 별로 네. 떨떠름한 것 같은데 뭐가 모르겠습니다만 포옹도 하고 네. 그랬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지역구인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국 후보도 조국혁신당 의원 뭐 12명인가요? 맞아요. 전원이 각 읍면동에 붙어서 선거 맞아요. 지원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SNS나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네.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인데 조국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모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평택에 내려간다? 거의 지역을 맡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국 사당화였냐? 뭐 이러한 비판들이 있고 이 부분은 뭐 조국 혁신당이 넘어야 되는 산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정말 간절히 뛰고 있고 그러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 도당에서 이제 지원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지켜보고 있고 김영남 후보의 매일 유튜브 그 시청자 수가 네. 급성장을 하더니 어젠가요?는 실시간 7,500명을 찍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영남 후보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상당히 초반부터 이 네거티브 공세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발언을 다 긁어와서 그 원뜻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만의 공격을 위한 공격을 상당히 거칠게 좀 해왔는데 전 그것이 조국 후보가 초반에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일부 됐겠지만은 전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별로 크게 저는 매력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나름의 장점을 찾자면 유이동 후보가 워낙 그 지역에서 착근된 후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유이동 후보가 반사익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용남 대 조국 대 김용남의 구도가 더 고착화되면서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유이동 후보가 좀 관전평에서 좀 멀리 밀려난 듯한 그런 모양새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는 아마 황교안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텐데 이건 또 워낙 지지층들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과연 유권자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의문도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네거티브를 쓴 부분이 나름의 장단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결국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기 때문에 결국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어
있어서 김용남 후보가 약속을 하는 것들은 현실이 되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는 많은 공약들을 내걸더라도 지금 평택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혼자 출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의원이 같이 받쳐주지 않고 뭐 시장 후보도 못 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조국 후보가 아무리 어떤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들이 현실이 과연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시간이 갈수록 조직력과 어떤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서서히 저는 우위를 더 점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뭐 구도가 뭐 김용남 조국이다. 유이동은 좀 뒤로 쳐졌다. 근데 진영의 표가 분열되면 솔직히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가 좀 유리하잖아요. 이러한 전반적인 판세 전망 분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일화는 평택을도 잘 안 될 걸로 봐요. 진보건 보수건? 그렇죠. 일단은 범여권에서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당연히 야권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유일동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으면 그게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마저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일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없다. 그런데 왜 범여권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느냐?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간에 계속 감정적 거리가 벌어지는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죠. 김용남 전 의원은 내가 허위사실 말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단일화하면요. 진 쪽은 이긴 쪽에 손을 잡고 선거운동 하러 다녀야 돼요. 네. 그거를 할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단일화 어렵다고 보는 어렵고.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의 판세는 저는 87년 대선이 좀 연상됩니다. 제가 정치 오래 하셨던 분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987년 대선 때 대학생들끼리 그 당시 대학생들끼리 김영삼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김대중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1등을 다툴 건데 왜 단일화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저는 평택을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유이동 전 의원이 약간은 오차범위 내에서 뭐 뒤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연고가 탄탄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 득표는 여론조사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요 사항도 여론조사 계속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보고요. 마지막 주제 정청래 장동혁 그 이 두 분이 이렇게 선거 유세 뭐 지원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이번에 하정우 후보 개소식에 이제 당 대표께서 안 가셨고 뭐 초청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는 본선에 가까워졌고 각 후보가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도부도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다 해드림 뭐 이 상황실 이런 거 하신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도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는 각 후보의 그런 매력들과 비전들이 더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더 이렇게 지역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은 지도부 차원에서 뭐 울산시장 단일화라든지 이런 중앙에서 볼 수 있는 큰 판들을 더 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신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 영남에 자주 가요. 득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오빠 발언이나 이런 발언들을 할 거면은 안 가는 게 낫죠. 그건 오히려 후보에게 도움보다는 이제 실이 더 많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놔두고 뭘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현장 방문하는 거 좋습니다. 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을 누가 더 이걸 유지 강화시키겠느냐. 그래서 중도 확장과 뭐 심지어 보수 확장까지 더 나아갈 담대한 구상들을 당에서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한 도움도 좀 미약한 것 같고 정부의 성과조차도 잘 알리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별로 저는 좋은 선거 전략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시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송영훈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후보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클 거예요.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개소식에 갔다가 큰 소란이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소란은 벌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지금 개별 후보 간의 투샷이 잡혔을 때 과연 그게 중도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여러 개 그려집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의 고충이 있을 거고 일단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지원 유세에 장동혁 대표를 초청할 것인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템 다 다뤄봤고요. 송영 변호사님 아까 좀 언성을 높여가지고 저도 화났는데 시청자들께는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도 사과하시고 그 벌로 좋아요 빨리 더 많이 눌러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뉴스 명당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